지난 시간에 이제 그 무역 네, 증가와 도시의 성장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세의 봉건제도예요. 중세 봉건제도를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큰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중세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는데 또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한 요인이 네,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흑사병이라고 하는 네, 대규모 질병이 전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휩쓸고 가서 여기 나오지만 당시 인구의 3분의 1을 목숨을 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 인구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0몇 억 되겠죠, 그쵸? 네, 한 10몇 억쯤 될 거예요. 못해도 한 10억은 될 겁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3억 명 가까이가 이 질병으로 일순간에 목숨을 잃은 거죠. 일순간까지는 아닐 거다. 이게 발병했다가 잠잠했다가 다시 또 발병했다가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간 거거든요. 네, 자, 하여간 짧은 기간 안에 그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고 하고, 왜 이런 질병이 이렇게 그 대규모로 일어났고, 그리고 이것을 막기가 어려웠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게요. 중세의 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염두에 둡니다. 왜냐면은 중세 그 영주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땅 따먹기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마을 가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면은 그 땅이 내 땅,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하위 기사들이 또 그 소영주들을 따르고 또 소영주는 그런 또 대영주들을 따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 맨날 하는 게 그 싸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방 하급 귀족 같은 경우는 거의 도적단에 가깝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프랑스 왕권이 강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하급 지방 귀족들을 물리치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하급 지방 귀족들은 사실상 도적단이었고 네, 그래서 변변찮은 성이 없는 지역을 가서 털어먹는 이런 애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 중세 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성이라고 그쵸? 방어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의 이론이에요. 당시의 이론이 이렇게 성곽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마을을 이렇게 둘러싸는 이렇게 성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여기 있으면은 이 성벽하고 요 내부의 이런 마을하고의 이 거리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런데 이게 작으면 요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내부 공간이 좁으면은 지키기가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성벽이 이렇게 세워지면은 요 짜투리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을이나 집들이 성벽에 최대한 가까이 붙을 수 있을 만큼 붙어서 이렇게 빽빽하게 네, 이렇게 도시가 형성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사이에 공간이 거의 최대한 남지 않게끔 벽에 네, 붙여서 그 마을을 이루는 요런 형태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방어에 좀 더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성벽을 마을에 최대한 가까이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인구가 늘고 집이 더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더 확장하려고 해도 여유 공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겠죠, 그쵸?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좁아지는 요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뭐예요? 길을 조금씩 잠식해 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길이 굉장히 좁아지는, 그리고 구불구불하면서 이제 뭐 짜투리 땅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규모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교역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시로 우르르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유 공간은 없는데 사람은 확 늘어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짜투리 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길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길 자체도 좁아지는 요런 그 상황으로 그 치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날의 신도시 가보시면은 어때요? 집이 먼저 이렇게 큰 도로가 있죠, 그쵸? 네, 무슨 대로라고 이름 붙여진, 그쵸? 요런 대로가 되게 이제 이렇게 사거리가 이렇게 있죠, 그쵸? 네, 그러면은 집이 어떻게 돼요? 반듯한 대로 옆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네, 그쵸? 이렇게 요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요게 네, 단지는 어떻게 진입해요? 여기 있는 또 조그만한 도로가 이렇게 또 연결돼 있죠, 그쵸? 네, 이렇게 돼서 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찾기 쉽고 뭐 이렇게 막 구불구불하고 이러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저기 그 달동네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언덕 위에 그쵸? 언덕 위에 조금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런 지역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조그마한 골목길이 이렇게 구불구불 네, 이렇게 나 있고 그쵸? 네. 이런 식으로도 아니죠. 심지어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기도 하죠. 그쵸? 길이. 아, 근데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또 돌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집이 또 이렇게 막 들어서 있는 이런 네,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계획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배치를 딱딱딱딱 하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집을 배치한 건데 이런 건 뭐예요? 길이 그 자연 형태의 길에 그냥 필요에 따라서 집을 막 이렇게 지으면서 이렇게 그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영어에도 있어요. 어번 스프롤이라 그래가지고 그 비계획 도시 도시 외곽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무질서하게 집들과 길들이 막 이렇게 엉키면서 막 퍼져나가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트래픽 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을 어번 스프롤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런 거 같은 게 현대 사회에서도 나오는데 이때라고 해서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안 그래도 여유 공간도 없는 지역에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가 뭐냐? 길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네,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네, 그리고 그 길도 계획된 길이면 아까처럼 큰 십자 대로를 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집이 들어서는데 길이 생기고 집이 들어서는데 또 길이 생기고 네, 그리고 반대로 길이 그렇게 생기면 또 집이 생기고 이제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아까처럼 구불구불해지고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뭐 이제 이런 에, 일들이 그쵸 반복되는 요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길이 일단 작아지고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우리가 그 골목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도 그 빌라가 밀집해 있는 골목길 가면은 초행길인 사람은 그 길 잃어버리죠. 그쵸? 네,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길이 복잡해지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것 두 개가 그대로 이제 그 중세 마렵에
성장하는 도시에서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로처럼 복잡한 거리를 걷다가 종종 서로 부딪혀서 다치고 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상인 계층들 있잖아요. 상인 계층들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이 조금 좁은 겁니다. 그런데 땅을 구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1층은 그냥 좁은 땅에서 두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네, 근데 재밌게도, 그러니까 원래 안정적인 건물은 어때요? 1층이 가장 넓고, 2층은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얘네들은 이게 땅이 좁다 보니까 이거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하,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붕을 이만한 거를 얹는 요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너지기가 쉽지 않을까? 건물 그 안정성은 더 떨어지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근데 감안을 해서 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최소한 무너지지는 않게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 집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여기가 좁은 길인데 뭐예요? 옆집도 그렇게 아,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다 맞닿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여기가 밑에만 이렇게 떨어져 있고 위에는 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인가 싶은데 한 집이 아닌 거죠. 그리고 네, 밑에는 어때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다리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머리 부딪힐 것 같아서 이렇게 숙여야 되는 다리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길을 따라서 쭉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져요. 네, 그래서 상인 계층이 위쪽으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형태의 집을 4층에서 5층 정도까지 올립니다. 길이 무척 좁았으므로 2층부터는 각 층의 지붕이 옆집 지붕과 서로 맞닿게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굴과 같은 그늘이 항상 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햇빛이 계속 쨍쨍하다면은 조금 문제가 덜 하지만 대부분의 그 중세 시대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 밭둑길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여러분들 시골 많이 안 가봐서 그런 길 많이 안 걸어봤죠, 그쵸? 네, 그런 길 비 안 오면은 걸어 다니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네, 뭐냐?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질퍽질퍽. 질퍽질퍽한 정도가 아니라 푹푹 빠집니다. 아, 그래서 당시에 이런 길에 배수 시설 당연히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푹푹 빠지는 발목까지 이제 푹푹 빠지는 이제 그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비가 한번 오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을 이런 애들이 덮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빨리 건조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건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거의 길이라고는 있는데 거의 1년 전부 이렇게 질척이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발이 덜 빠지면 다행인 그런 길이 됐던 겁니다. 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좁기도 했고, 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뭐 무슨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시민 의식이나 그리고 뭐 이런 길거리에 뭐 무슨 쓰레기통이나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다니면서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렸는데
오늘날에는 환경미화원이 있어서 그나마 길거리 쓰레기 수거라도 하죠. 이때는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없겠죠.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버려진 쓰레기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썩어가면서 없어지길, 그리고 비에 씻겨 내려가기를. 근데 그 비도 잘, 배수로가 없어서 잘, 이렇게 물도 안 빠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네. 예, 심각한 상황이 되는가.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개나 돼지, 거위 이런 애들은 그런 데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뭐예요? 자기 먹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집에서 풀어놔요. 그러면은 길거리 다니면서 얘네들이 와, 신난다 하면서 이걸 먹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습기 차고 질척이는 그 위에 빛도 안 들게 하는 그런데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가는데 저기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요. 와, 이건, 예, 피해가기도 어려운데 밑에는 막 개하고 돼지들이 막 왕왕왕왕 하면서 앞길을 막고 있는 그런데 길은 똑바르지도 않고 막 미로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쵸? 네. 이런 게 이제 그 중세의 그 실제 사람들의 생활 상이었어. 이제 막 도시가 막 그 커져가는 그런 과정에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또 이제 배설물을 또 길거리 아무 데나 막 이렇게 막 다, 그 배설을 해 놓는, 또 이거 아무도 안 치우겠죠. 그쵸? 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에 극히 취약한 환경이 갖춰지게 됐던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저기 뭐냐 상하수도가 없잖아요. 그쵸? 아직은. 네. 아직은 없으니까 뭐 말 다 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자,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살판나는 짐승이 이제 쥐죠. 그쵸? 쥐들이 잘 번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병균을 도시에 옮겨와서 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중세 시대에 어느 한 마을에 뚝 떨어졌다. 네. 그러면 아, 우리는 아마 대부분 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서 얼마 못 네. 가서 풍토병으로 죽을 거예요. 아, 예. 네. 그나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그쵸? 네. 그나마 그 면역력이 있어서 좀 버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네. 우리 같이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이런 환경 가면 어때요? 그냥 아, 바로 죽어요.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전염병이 한번 생기면은 쫙 퍼져나가는 게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1348년에서 1350년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 이제 전 유럽을 돌게 됩니다. 이게 왜 흑사병이라고 불렸냐면은요, 이게 걸리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수포 같은 게 올라온대요. 몸에 네. 이렇게 수포 같은 게 올라오는데 이제 에, 어, 엄청난 고열과 함께 이제 그 피부가 마치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처럼 변한대요. 아,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은 시체를 보면은 까맣게 돼서 죽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흑사병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다고 하고 이게 이제 패스트죠, 패스트. 나중에 이제 그 병균을 이제 보니까 패스트였고, 이 패스트균을 이제 그 쥐들이 옮긴다는 것이 이제 규명이 되죠. 근데 이때는 몰랐어요. 이걸 네. 쥐가 옮긴다라고 하는 것도 몰랐고, 그런 어떤 병균이 이런 걸 옮긴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생 개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왜 발병하는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처음에 막 이렇게 퍼져나갈 때. 네. 그리고 이것도 도대체 어떤 경로로 유입이 된 거냐도 지금 아직 학자들이 못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 어떤 학자들은
몽골군이 뭐 던져놓은 시체로부터 출발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저기 그 이탈리아 쪽에 그 선원들로부터 출발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다 이제 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지금 모릅니다. 근데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1348년부터 50년에 걸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마치 우리 어, 안타깝지만 암에 걸린 사람이 아, 이제 좀 호전됐나 싶었는데 뭐예요? 다시 재발하고 그래서 또 치료받고 하면서 상태가 점점점 악화되다가 결국 세상 떠나시는 암 환자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흑사병도 처음에 확 발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좀 지나갔나 싶었는데 갑자기 더 큰 게 확, 네, 예, 그 다음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식으로 예, 한 2,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재밌는 게 이상하게 이 흑사병에 그 면역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마을은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죽었어요. 근데 네. 이 사람은 근데 이상하게 아, 이 병에 안 걸리는 아, 네. 예,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네, 재밌죠, 그쵸? 예. 네, 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하여간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그 적당한 그런 어떤 치료도 없었고, 그 당시의 상황이 뭐 위생이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의학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종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이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이 당시에는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고행 있잖아요. 고행. 네. 뭐 채찍으로 막 자기를 뭐 때리고 뭐 이런 걸로 고쳐보려고 많이 했었대. 아, 네. 예,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막 다, 엄청나게 이제 죽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말기쯤 돼서 이렇게 그 흑작병 창궐에 이제 그 끝 무렵쯤에서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챕니다. 아, 네. 이게 쥐가 뭔가 매개체가 되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조금 눈치를 채고 이제 그 쥐를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포도주나 이런 걸로 이제 그 주변을 소독을 하기 시작하면서 요게 조금씩 잡혀요. 네. 예, 근데 그 잡혔을 때는 이미 죽을 사람들은 다 죽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유럽의 3분의 1에 가까운 인구가 갑자기 여기 보시면은 3년이잖아요. 8902 3년이잖아요. 3년 네.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엄청난 상황이 찾아왔었죠.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의 피부가 새카맣게 변하면서 죽는 데서 유래했고요. 거의 3분의 1가량을 죽음에 몰아넣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안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기존에 장원에서 탈출해가지고 도시로 몰려들려는 그런 상황인데 전 유럽에서 이렇게 3분의 1 가까이가 죽어 나가니까 안 네. 그래도 내가 영주고 영지라고 해도 이 영주가 경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네. 땅에 소속된 농노가 있어서 농노가 그 영주의 영지를 경작할 그런 어떤 책무를 부여받고 영주의 임무는 뭐냐면 그 사람을 다른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거였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그런 농노들이 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데다가 그나마 남아있는 농노도 뭐예요? 심지어 마을 하나를 다
초토화시킬 정도니까 심한 데는 남아있는 농노가 그쵸? 네. 그 영주에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노동력이 터없이 부족한 상황이 에, 연출이 되었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주들, 영주들이죠. 어쩔 수 없이 높은 임금을 주고 자유민을 고용해서 자기 땅을 경작을 하게 시키고요. 그나마 이제 그 도시로 안 가고 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이유로 해서 그 영지에 남아 있었던 농노들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을 해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민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한번 자유민이 되면은 이제 뭐예요? 임금을 주고 그쵸? 일을 시켜야 되거나 아니면은 거주 이전을 하게 돼도 뭐 물을 수 있는 게 없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계속 남아 있겠어요. 이제 또 기회 봐서 또 도시로 그쵸? 이주하고 뭐 등등의 일들이 계속 뒤따랐겠죠. 그래서 그 사회 계급 구조예요. 사회 계급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부리는, 그쵸? 호출하고 부리는 그런 어떤 봉건 제도가 이제 붕괴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무역증과 도시 성장으로 인해서 봉건 제도라고 하는 게 삐그덕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결정타가 들어온 거죠. 그쵸? 아, 네. 흑사병이라고 하는 결정타가 들어와서 일손이 너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농노들도 뭘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유민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탄력이 확 붙어버리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 영주들이 예전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이제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반이 네.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이제 슬슬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는 자산 임차인, 소장농, 노동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런 관계들이 맺어졌다가 또 해소됐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사회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영주냐 그쵸 자유민이냐 기사냐 농노냐 여기에 따라서 그 역할들이 딱딱딱 정해지잖아요 그쵸 네. 현대 사회는 그런 신분 계급이 아니라 뭐예요 다 동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야 너는 만약에 우리 집에 새 놓는 사람이 될 거냐? 그럼 너는 임대인이고, 그렇죠? 내가 거기 들어간다. 그럼 나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비용을 저기 지불을 하고 내가 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죠. 그 계약에 의해서 지금 우리 사회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의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신분에 의해서 무슨 얘기인지 네. 알겠죠? 그쵸? 네. 계약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 보니까 농노예요. 그럼 뭐예요? 영주가 정한 그 책무죠. 책무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길들이 있는 거죠. 그쵸?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뭐 이렇게 할 만한 여지 자체가 없죠. 그쵸? 네.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제도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붕괴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계약에 의해서 상대방과 나 사이의 사회 관계가 결정되는 그런 사회로 사회 구조가 바뀌어갔다는 거죠. 아, 네. 이해되시죠? 그게 오늘날의 사회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네. 언제 그렇게 그 나타나게 됐느냐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뜻이죠. 네. 예. 만약에 이 봉건제도가 물론 서유럽의 얘기긴 하지만 계속 유지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야? 태어나 봤더니 어 노비예요. 아,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우리 주인이 시키는 일 하면서 예. 뭐 다른 관계를 꿈꿀 수 있나요? 없죠. 아니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계약에 따라서 상대방 간의 나와의 사회 관계가 설정이 되는 요런 그 사회로 이제 변모가 되는 변화가 오는데 결정타 역할을 한 게 바로 흑사병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계약에 의한 이제 그 사회, 약속에 의한 사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용사회의 그런 그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이 그 미래에 그런 부분을 예고하는 그런 그 기구가 이미 중세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조합하고 그 상인 동맹의 그런 출현이에요. 네. 그래서 1100년경부터 이제 그 기술자들이 이제 조합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그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직물공은 이제 직물공 조합에, 목수는 목수 조합, 상인은 상인 조합에 가입한 뒤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활동한다. 이 얘기는 뭐냐? 상인 조합에 활동 안 하고 우리 마을에 와서 물건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인 조합에서 출동하는 거예요. 네. 우리 저기 시장에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어떤 외부인이 와서 물건을 팔고 있다. 이러면 상인 조합에서 단체로 우르르 가는 겁니다. 가서 이러겠죠. 야,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아, 네. 왜 너희가 와서 맘대로 장사하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한 이제 통행료를 내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상인 조합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을 해서 허용을 해주는 요런 역할도 감당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누가 목수 조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수 직물공으로 얘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옷감을 막 짜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직물공 조합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직물공 조합에 가입을 안 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직물공 조합에서 이제 또 출동하는 아, 거예요. 네. 어디 근본도 없는 어디 직물공 하나가 굴러 들어왔다 보더라. 가서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물품들을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천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떡해? 하면서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했으니까 저러저러하게 만들고,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 조합에 가입해서 우리 조합원으로 활동하시든가, 아니면 여기서 못 만들어, 이런 식으로, 그쵸?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게나 길이, 그 품질을, 그쵸? 균일화하다 보니까 무게나 길이를 측정하는 도량형들이 통일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조합과 이 동맹에서 가능한 건데, 이렇게 되게 하는 그 기본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계약 얘기했잖아요. 그쵸? 내가 어떤 네. 조합에 소속되기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쵸? 약속하게 되면은 뭐예요? 그러한 이제 그 부분에 의해서 나의 사회적 그런 어떤 그 뭐 관계가 그쵸?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합과 동맹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세 부분 저기 마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 현대 근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날에도 조합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때 조합은 그들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자체 법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가 이렇게 가입도 안 하고 막 물건 만들어 팔아. 그러면 어때요? 이걸 이제 법정에다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도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뭐 저기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얘가 이 규격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납품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법정에서 조정을 해주겠죠.
그리고 네. 조합원이 다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나오면은 그 가족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그 부분을 책임져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가족 같은 그런 예, 느낌이 아, 좀 나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외국 상품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도시들이 무역 동맹을 맺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상품은 우리한테만 주십시오라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맹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저기 지역에서 와서 이거 달라 그러면은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대신에 여기에만 주기로 하고 뭐 반대 급부를 얻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해서 이제 독점적으로 떼간 물품이 있으면 이제 그 물품은 그 지역에서만 이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특정 길드, 네, 그런 네. 어떤 대표하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특별히 강력한 중앙 정부가 없었던 독일에서는 이러한 동맹이 외국과 무역할 때 자국 상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동맹 맺어진 이제 도시에 속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그 지역에서 교역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와 하나하나 이렇게 교섭하기 힘들 때는 그 나라 전체, 여러 나라를 묶고 있는 연합기구랑 그, 체결하면은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이 다 적용되게 하는 요런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 우리가 그 EU에 속해 있는 뭐 프랑스나 독일 이런 사람들이랑 하나하나 다 교섭 협상해서 그 체결하기가 어려운데 EU랑 뭘 체결하면은 프랑스, 독일 뭐 이런데 그 소속돼 있는 나라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의 그 역할을 이게 감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네. 무역 동맹이 이루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너 어디 동맹에 속해 있어? 그러면은 우리 그 동맹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 도시 너에도 그렇게 적용해 줄게. 너 거기 소속이라며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관계도 그렇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계약에 의해서 그쵸? 또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한 동맹 중에 특히 유명했던 동맹이 발트해와 북해 쪽에서 이제 여러 도시들이 맺었던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 그 동맹이 있는데 이 동맹이 이제 독일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상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라에 이제 폴란드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어요. 뭐 노르웨이 이런 지역에서 이 동맹이 특별히 더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